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중요한 거 이준석 폭로,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경제, 그 다음에 국제 정세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게요. 오늘 윤석열이가 쓸쓸하게 아내를 버리고 혼자 에이펙 정상회담 G20행을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예요. 이게 국정쇄신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김건희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다가 이번에는 혼자 나가면서 이게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페루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5박 8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어떻게 보면 남미 국가들 페루에서 열리기 때문에 브라질, 그다음에 G20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뭐 이거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15일 날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그다음에 이거는 바이든이 현재까지는 아직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바이든이랑 얘네 뭐 하자는 겁니까? 바이든 만나서 뭐 합니까 지금? 그죠? 15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사실상 이번 G20이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시진핑을 만나냐, 윤석열이가 도란프를 만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시진핑을 만나냐, 도란프랑 어떤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5박 8일 일정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냐면 도란프랑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이 도란프랑 잡히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아유, 진짜 쪽팔리.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의 뭐 만남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만나면 뭐 할 거냐고, 윤석열이가. 사실 저는 그 바이든이랑은 여태까지 제가 그 외교적으로나 날리면 이런 거 할 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란프 박사를 좀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심 저는 도란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아부 떨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또 이런 표정, 또 이런 표를 하면 진짜 트럼프가 얼마나 못 만날 걸로 봅니다. 제가 보면 안 만나줄 걸로 봅니다.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철저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지지율 나오지 않는 애랑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몰아붙이면 돼요. 안 그래요? 트럼프가 뭐가 아쉽다고 지금의 윤석열이 만나갖고 뭘 해주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윤석열이가 도란프가 당선된 다음에 도란프랑 외교를 위해서 골프채를 8년 만에 꺼냈다. 이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다 구라. 8월 달부터 내내 골프 치시고 주말마다 누가 보면 진짜 회사원들 이렇게 열심히 골프 연습 아니 도란프랑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골프를 치신 분이 요즘은 아니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도란프랑 그렇게 골프 외교를 하고 싶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연습장 가요. 물론 돈도 많고 지가 대통령이니까 골프장, 여러분들 대통령 골프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 골프는요 좀 회원제 골프장은 8분 티 간격이에요. 회원제 골프장 좀 좋은 데 가면요 8분 간격이에요. 앞팀이 나가면 티샷하고 나가면 8분 후에 이렇게 간격을 하는데 조금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7분 간격이에요. 7분. 근데 윤석열 같은 애가 대통령이 골프를 딱 치면요 앞뒤로 3팀 이상씩은 다 캔슬 시켜요. 앞뒤로. 그러니까 그냥 황제 골프라고 하거든요. 황제 골프라 그래요. 앞에 아무도 없고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황제 골프. 그래서 그런 걸 황제 골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리 부킹해놨던 사람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그리고 트럼프랑 골프 친다고 하면 어떤 왜 필드를 나갑니까? 연습장을 가서 쳐야지.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도람프가 누가 뭐야 지금 외교를 위해서 골프 친다 그랬더니 막 진짜 막 북한 도발할 때 골프채 잡고 있고 진짜 이게 대통령 맞나 싶어요. 그렇게 지지율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골프가 손에 잡을까요? 지금 8월달 이후에만 확인된 것만 7건. 확인된 것만 7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확인된 것만 7건. 그러니까 매주 주말마다 갔더만. 근데 국내 상황이 이랬어요. 그럴 때. 요 보시면 8월 24일 한성대 골프장 갔을 때 저녁 7시 30분 부천 헬기 사고 나고 사망자 나왔을 때 추모 기간이었어요. 추모 기간에 골프 치시고 계셨고 8월 19일부터 29일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을지 프리덤 훈련할 때 이때는 군 골프가 금지돼 있는데 지 혼자 군인들 못 치게 하고 지 혼자 가고 골프 쳤어요. 그 다음에 8월 31일 날도 태능 한미 미국 대선전 북한 도발 우려 해구산 강자 뭐 일어날 때도 골프 치시고 북한 뭐 이게 대통령 맞아요? 그냥 너희들은 지져대라. 나는 5년 동안은 내 마음이다.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애예요. 부천 화재 추모 한미 훈련 도중에도 골프 치고 앉아 있어요. 저는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너무 구차하다는 거예요. 이거 금방 들통날 건데 트럼프가 당선돼서 8년 만에 골프채를 꺼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하는 게 이 정부는 그냥 그런 거짓말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어떤 게 통과됐냐면 저는 이 법이 꼭 통과되길 예전부터 바랬던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첩법 개정안.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간첩법 개정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간첩이라는 현행법의 대상은 북한만이었어요. 북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간첩의 개념은 북한이었는데 이거를 적국이라는 표시에서 외국으로 확대했어요. 외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일본에게 기술을 유출시키거나 일본과 내통해서 딴 것들을 넘겨주면 얼마든지 이제 친일파 새끼들이나 일본 밀정들을 우리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북한 간첩들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일본 간첩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현행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면서 현행법에는 북한만 간첩법은 대상이었는데 외국의 산업 스파이 등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국익을 해치는 간첩질을 하면 이제는 처리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김건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오늘 특검법안 통과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김건희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메이드가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데 뭔가 한 방이 없어 보이고 뭔가 국민들이 예전 박근혜 탄핵시킬 때 같은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아유 이렇게 그냥 3년 가는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가 노골적이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추악한 비리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실에서 나와야만 이게 탄핵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 8석이 모자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될 것 같고 답답하고 나라가 개판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회의감이 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첫째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프레임 싸움이에요.
지금 굉장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야당 주도의 여당 때리기가 주요하고 있는 지금 프레임 싸움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정감사 기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당의 시간이라 그랬죠. 12월이 끝나서 야당의 시간에서 수많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이 정부의 실책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이 아직까지 공격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국 주도권을 어떻게든지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힘당과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치? 저쪽은 어떻게든지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리스크로 바꾸기 위해서 검찰과 대대적으로 국힘당이 공세를 펼쳐주는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프레임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밀리지 않는 게, 국힘당이 뭔가 하나로 대야 공세를 하려 그러면 명태균이 등장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녹취록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국은 사실상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전 봐요. 저는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여기서 잘 이겨내야지 이제 탄핵으로 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좀 길지만 저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보수의 결단이 남았다. 참 슬픈 얘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실책과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방이 없어 보이고 국민들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2016년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는 것보다 지금 사실 공천 개입이나 여러 가지 녹취가 터지는 걸 보면 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세상은 조용할까? 검찰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검찰과 조중동이 돌아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검찰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를 죽이려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광장의 촛불이 세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만약에 여러분들 검찰이 살아있었으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고 김건희는 소환됐고 김건희는 구속됐다라고 하면 이 정부는 사실상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은 왜 다른 때는 지지율 없는 정부, 힘없는 정부를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었는데 왜 이 정부에서는 검찰이 끝까지 버티고 있냐?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해 주신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즉 윤석열이 죽으면 이제는 검찰이라는 검찰청도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무너지면 김건희 사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윤석열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만 지키려고 했던 게 너무너무 민낯이 드러났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바로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 버카를 썼다는 거를 검찰이 2년 몇 개월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10만 4천 원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걸은 거죠. 누가 봐도 저는요, 아마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 밥값 낸 걸 갖고 검찰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했다면 일반 사람들이 김혜경 왜 10만 4천 원 써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힘당은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김건희 특검을 안 하고서는 그 어떤 야당의 공세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수적인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한테도 야, 선거 때 10만 4천 원 밥 사줬다고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미친놈들이죠. 그래요. 미친놈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야당에다가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 없는 게 현 정부, 현 검찰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수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은 검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 예전같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대놓고 덤비지는 못합니다. 쟤네들은 검찰권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때려갖고 언론도 싸울 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권이고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것들을 조중동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은 뭔가 하나만 실마리가 딱 터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것도 있어요. 너무 탄핵의 촛불을 일찍 켜다 보니까 촛불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에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촛불을 비하했던 민주 진영을 참칭하는 자들이 촛불을 공격했죠. 대표적인 게 개국본을 공격하면서 통장가를 외치고 그런 밀정들에 의해서 개국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통장가를 외쳤던 그런 밀정들에 의해서 촛불이 점점점 오염돼 보였고 지금의 촛불행동이 주최하고 있는 이 집회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국민주권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촛불이 오염됐다라는 인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촛불이 예전같이 윤석열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거의 촛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 만약에 윤석열 탄핵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면 야 촛불 집회 누가 안 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해서 야 이제 광장에 나갈 때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지금 정도 이렇게 막 그 몸이 근질근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쳤어요. 지금 사람이 지쳤어요. 개소리 또 하네. 짐 싸자 길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집회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집회가 지금 민주당과 정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종교계가 통합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아니 당선되자마자 촛불 탄핵하자고 하면 그거는 사실 어떤 국민들이 그 좀 지켜보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고 우리도 스스로가 탄핵은 야 이건 말도 안 돼 취임했는데 무슨 탄핵이냐라고 하면서 이건 너무 시기가 빨랐다라는 것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 이제 현 정국을 보면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191명 전원 기권과 무효 없이 김건희 세 번째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국힘당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을 모두 빼고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국힘당은 오늘 퇴장을 했죠. 이제 14일날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압박을 가했고 내일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어떻게든지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전국 운영이나 전국 주도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무 끄떡없다. 니들이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하면 당연히 이거는 무죄나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1심에서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당선 무효용이 나오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흔들리는 없다. 이미 그런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주당은 시몬스 정당이다.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정당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아무리 언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결과 그거에 대해서 물론 무죄가 나오면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청 해체나 검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제 1심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집회 억압하는 경찰 형태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 이거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경찰은 여러분들 경찰도 지금 정치 경찰 있잖아요. 결국은 눈치 보는 고위급 정치 경찰이 볼 때 이재명은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기네들 대통령 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됐다가 작살을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국힘당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경찰들이 싫어합니다. 일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번 집회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경찰청 분위기가 이번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에서부터는 경찰이 대부분 이제 정보 경찰들이나 대화 경찰들 여태까지 여러분들 무장한 경찰들이 방패로 밀고 막 그랬던 모습은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이 강력한 왜 그러냐면 국회의 힘입니다. 조금만 사고 나면 경찰청장 데려다가 조져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 경찰과 그다음에 대화 경찰들이 많이 투입돼 갖고 집회 관리를 좀 유연하게 할 것 같다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강하게 경찰청에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번 집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건가요?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민주당이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집회가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민주당 집회만 하고 나오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권 지지율이 46.9%예요. 한동훈 17%. 1심 선고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로 대권 지지율 46.9% 나왔다는 것은 사실 미래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는 재판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분명히 한동훈 분명히 저거 따로 겉에서는 싸우는 척하지만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 한동훈이가 활짝 웃으면서 얘네들 무슨 일 있지? 내가 예상하길래 오빠 동훈 씨 저렇게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동훈 씨 빨리 오빠 전화 한 통화 해갖고 풀어줘. 그러니까 야 동훈아 너 새끼야 그렇다고 새끼야 삐져갖고 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너랑 믿어도 너랑 가지 이 새끼야 내가 누구랑 가겠어? 지금 저랑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새끼야 내가 너를 믿지 이 새끼야 내가 홍준표를 믿겠냐 이 새끼야 오세훈을 믿겠냐? 그럼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나가는데 싱글벙글 봤어요? 이거는 뭔가 한동훈이가 모정에 윤석열과 딜을 했기 때문에 이럴 장면이 드러난 거예요. 응? 이건 말도 안 돼. 옛날에 어땠어요? 혼날 때는 거기에 푹 숙이고 이러고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뀝니다. 형님이 나만 믿는다 그랬지. 내가 2인자야. 갑자기 정진석이가 똥 씹은 얼굴이 되고 우리 형님이 결국은 나를 선택했어. 형님 잘 다녀오십시오. 봤지? 내 말 맞지? 형님 잘 다녀오세요. 짝다리. 딱 이 모습. 갑자기 정진석이가 한동훈이한테 귀 기울이는 척. 저는 이런 태도는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는 갑자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쵸? 이거는 윤석열이가 모종의 형수 특검만 막자 이렇게 하고 한동훈이를 다시 자기 사람으로 뭔가를 준 거죠. 당대표 보장하고 올해 내년까지만 잘 지켜라 이거 같아요. 저는.
근데 뭐 한동훈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북대 교수님들도 오늘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가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 종교계 이제 다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북대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 무능, 부도덕한 윤석열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을 탄핵한다. 전북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 우리 전북대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가장 먼저 깃발을 낸 게 28일 날 10월 28일 날 가천대 교수노조의 시국성명 발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고요. 윤석열 하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한국외국어대학, 그 다음에 한양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카톨릭대, 충남대, 공주대, 오늘은 고려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랬으니까 전국 교수연구자 회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교대 이쪽도 다 참여를 했고요. 지금 1765명 시국선언한 교수님들만 1765명이 제거하고 있고, 오늘은 고려대학교도 시국선언을 했고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요거 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뭔가에게 폭발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세 개를 생각해요.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야를 얘기합니다. 그쵸? 1번 탄핵, 2번 개헌, 3번 하야. 잠깐 요거 한 번만 해보고 갈게. 설문조사. 요거 중요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옵션 추가 1번 1 탄핵. 이거 옵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2 임기 단축 개헌.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해 아니에요. 3번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1번 탄핵, 2번 임기단축 개헌, 3번 하야. 1번 2번이 맞네. 1번 2번. 이거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하야는 안 되죠. 그렇죠? 물러날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하야는 절대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게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이죠. 그렇죠? 저는 아마 제 방법을 아마 따라야 될 거예요. 민주당은. 왜 그러냐면,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으로 가면 개헌 자체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탄핵을 추진해야 돼요.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가야지 지가 하야를 선택하든지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탄핵을 추진 안 하고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하면 윤석열 절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박근혜도 거의 목구멍까지 탄핵까지 몰리니까 개헌하자고 떠들었던 게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쵸? 무조건 탄핵으로 밀어붙여야지 진짜로 국힘당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이 목전까지 왔을 때 그때 너 임기단축 개헌 받을래? 불명예스럽게 탄핵할래? 탄핵 당할래? 요게 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탄핵이 1순위고 그 탄핵을 밀어붙여갖고 그게 거의 이제 직전까지 갔을 때 너 지금 당장 개헌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받아들이고 내려올래? 그거를 그때 밀어붙여야 돼요. 저는 지금같이 뭐 탄핵은 힘드니까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 8명은 탄핵도 힘든데 8명 그쪽에서 개헌하자고 얼씨구나 하고 저쪽에서 개헌론을 찬성해갖고 현직 대통령을 일찍 끌어내리는데 저쪽에서 찬성을 해주겠냐고. 임기단축 개헌하는 순간 저쪽은 정권 완전 망한 건데 사실상 박근혜도 임기 못 채우고 윤석열도 임기 못 채우면 국힘당은 사실상 망한 정당이라는 걸 저쪽에서 시인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윤석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고 정말로 탄핵 직전에 갔을 때 나머지 너 임기 단축하고 내려갈래? 탄핵 당할래? 그거는 윤석열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는 지편이라고 생각하면 지가 탄핵을 선택하고 지가 이러다가는 왜 그러냐면 보수가 결단하면 그렇죠? 대한민국 결국은 보수가 제가 그래서 보수가 결단하면 윤석열도 결국은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는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4번은 지옥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어디서 임기단축 개헌 좋지요 받겠냐고. 상식적으로 임기단축 개헌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명 있어야 되잖아. 개헌을 국민투표도 붙여야 되고 또 국민투표 붙이려고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해갖고 8명 끌어모아갖고 국민투표 붙이면 저쪽은 완전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끼리 또 투표 갖고 얼마나 또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투표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물론 저는 국민투표하면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렇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루라도 빨리 안 보기 위해서 윤석열을 임기단축 개헌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탄핵이 먹혀야지 임기단축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큰 게 터졌습니다.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자기가 당대표일 때 이거 2022년 그 6월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태우죠. 안 봐도 뻔합니다. 김태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 자기 딴에는 뭐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로 포장해갖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밝히면서 검찰의 사실 그 수사관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은 김태우를 얘기하는 거고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이거는 이준석이가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국힘당의 쉴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선자니까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다, 그걸로 실드 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 이거는요, 헌법학자 열이면 열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선인이 직책만 공무원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당선인이 왜 이게 법적으로 가면 당선인도 공무원보다 더 세게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선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대통령과 같은 경호가 붙죠. 그렇죠? 대통령과 같은 경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경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비용까지 다 국가 걸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선자의 말빨이 세겠습니까? 말년 대통령의 파워가 세겠습니까? 당선자는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누가 봐도. 그쵸? 임기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곧 국가 원수라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힘셀 때가 당선자예요. 취임하면 바로 까이잖아요. 가장 힘쓸 때는 대통령 당선자 2달 동안은 그 누구도 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고 미화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쓸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자도 공직자의 신분이고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직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의견은 게시할 수 있다. 당선자 신분이라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잡을 사람이 의견을 게시하는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공천 개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선자가 힘없는 당대표에게, 야, 김영선이 그 경선 때 열심히 했는데 그 공천 하나 주라니까 그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럼 뭐야? 공천 주라는 거잖아. 이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공천 개입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민주당이 어떻게든지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돕고 싶습니다. 뭐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당했는데, 얘는 대놓고 누구 공천주라고 했는데, 안 그래요? 대놓고 누구 공천주라고 한 사람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탄핵 사유예요.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요, 이게 지금 자꾸 검찰에서는 꼬리 자르게 하고 결국 명태균과 김영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거 하고 있지 않아요? 명태균이랑 김영선 지금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죠. 그쵸?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죠. 이게 아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준석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공천 개입 공개 기록이 있다. 제가 명태균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명태균이가 검찰 수사를 받기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종의 검찰과 딜이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검찰이 기소한 자체가 명태균이 잠깐 들어갔다 조용해지면 나오는 조건으로. 왜 그러면 명태균이를 밖에 돌아다니게 하면 국힘당이 불안하고 윤석열이가 불안하니까 명태균이는 이미 저쪽에 포섭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됩니다. 구속돼 갖고 아예 언론과 이런 쪽에 접촉을 못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향후에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겠죠. 저는 무조건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야지 이준석도 검찰 조사에서 이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나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놓고 당선자가 어디 시장 누구 좀 꼽고 구청장 김태우 좀 해라. 그 사람 말을 누가 거역하냐고. 안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대통령 당선자 같이 가장 힘센 사람의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공천 개입이고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터진 게 여러분들, 명태균이가 지금 김건희에 500만 원 돈 받았다. 요것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창원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김건희에게 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받았다. 응? 지금 이 사건을 제가 좀 여러 번, 이게 잘못하면 2번인데 돈 2번 받았는데, 이게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선 후보 교통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거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제가 딴 건 안 얘기하고, 이거는 명태균 돈봉투 사건은요,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선 경선 기간에 돈을 받았잖아요. 잘 봐요. 대선 경선 기간에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더라? 무슨 뇌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혜경 여사가 오늘 유죄가 나온 게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10만 4천 원어치 밥을 사줘갖고 벌금 150만 원이 나와서, 저게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배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대가가 없어도 이거는요 걸린대요. 이게 무슨 하여튼 죄명이 있더라고요. 왜 걸리냐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부인이에요.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잘 봐달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대가성이 아니래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선 경선 기간 포함돼서 돈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재일 변호사님 이거 무슨 법이더라? 아까 내가 제3자 뇌물법 아니야. 제3자 뇌물법이 아니라 맞아요. 여론조사비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갔는데, 그 대신 300만 원이야? 배우자 보자가 3억 6천을 받으러 갔는데 500만 원 줬더라. 그래갖고 이거를 까졌는데, 이거는 2개 다 걸리더라고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걸리고, 아까 그 포괄적 뇌물수수 아니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뭐 하나 걸리더라고요. 이게 대가성이 없어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김건희가요 명태균한테만 돈을 뿌렸을까요? 김건희가? 그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만 돈을 뿌렸을까요? 저는 근데 좀 이상해요. 왜 2번에 500만 원씩 2번인지 왜 500만 원을 줬을까? 알겠더라고요. 왜 500만 원인지 알겠더라고요. 점값이야. 이 돈은요 복채야, 복채. 점값. 이거는 점값이야. 내가 보니까 이건 점값이야. 숫자 5에 5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 돈 줄 때도 105만 원 줬어요. 이명수 기자 그 당시에 뭐 강의비 하면서 100만 원 주면서, 아니야 5만 원 더 줄게 하면서 105만 원을 줬단 말이야. 그때도 105만 원 줬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복채다. 점술상 제일 좋아하는 게 5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명태균이가 결국은 그 다음부터 명선생님이라고 하고, 아니 이거는
후보자 부인이 이재일 변호사 어디 갔냐? 아까 그 무슨 법이라고 하던데 뭐에 걸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돈 봉투 터지고 이거는 진짜 얘네는 끝이 없이 터지네. 이게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그 어떤 여러분들 대가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김건희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그쵸? 김건희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기저기 복채를 줬던 돈을 줬던 이 모든 게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명태균이가 뭐 대통령 특별 열차에 돈 봉투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게 좀 이상해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하는데 저는 이거 그 검찰이 이거를 포착했다 그랬거든요. 좀 이게 이상해요. 뭐 여사 공정기획 뉴스토마토가 내부 정보를 고발해 구성했는데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 팀장 이지영 차장검사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동봉투 사진을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이게 이상해. 이거는 뭔가 이걸로 해갖고 그냥 명 씨를 그냥 브로커 또는 교통비 목록으로 이걸 검찰이 나는 발표했다는 게 좀 뭔가 찝찝해. 그쵸? 뭔가 찝찝해. 이걸 검찰에서 발표했다, 사진을 찾아냈다, 이게 좀 불편해. 그렇지. 뭔가를, 그러면 뭔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여서 어차피 김건희는 명태균이랑 통화하거나 녹취가 있다 그러고 하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냥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뜯어먹던 명태균이 아닌가. 그걸로 지금 단순히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이상하다. 그쵸? 기부행위. 맞아. 기부행위 위반인가? 뭐 그것도 된다고 하더라고. 명태균이 검사한테 속삭였다고 하던데요. 그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김건희가 500만 원 준 걸 검찰에서 발표하고 사진을 확보했다. 이건 뭔가 전 찝찝합니다. 그냥 꼬리 자르기에 뭔가 시도 같고 좀 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녹취록은 거기 강혜경 씨가 얘기한 거잖아. 강혜경 씨가 그 명태균이가 서울에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오면서 3억 6천만 원은 못 받고 나한테 금일봉을 줬다. 그 녹취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내일 좀 더 살펴볼게요. 저는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고 커져가는 명태균 게이트인데 김건희 명태균 돈봉투 수사에 촉각을 세운다. 뭔가 이거 김건희를 수사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할 일도 없고 이거는 제가 보면 특검 막으려고 수사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뭔가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도 뭔가 찾아냈다. 이걸로 좀 몰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래도 뭔가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 같이 500만 원을 준 정황을 확보했다. 이렇게 살짝 미끼만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검찰도 수사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소환하고 뭐 11명이 붙었는데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요걸 검찰이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받은 500만 원의 사진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검찰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구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해놓는 눈가리기 쇼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검 막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8일 날 돌아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28일 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15일 안에 국회에 재송부를 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28일 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게 맞나 또 싶어. 이걸 계속 이렇게 내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이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 통과시켰을 때마다 보다 국힘당이 지금 더 똘똘 뭉쳤어요. 국힘당이 지금 최근에는 추경호랑 한동훈이랑 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척하더니 갑자기 특별감찰관을 국힘 의총에서 추인을 합니다. 여태까지 친윤이 반대를 했었는데 특별감찰관을 의총에서 추진하자라고 하고 특검은 저지하자. 그래서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얘네가 지금,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재포기열 빨리 하면 또 저는 또 부결될 거라고 해요. 걔네들 지금 뭔가 더 큰 게 터진 다음에 민주당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언제든지 갖고 있다. 거부권의 재상정은 시한이 없거든요. 그쵸? 거부권의 재상정은 시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의 그 1심 선고가 25일이에요. 위증교사의 선고가 25일인데 그 어떤 그 정략적으로 그때 선고가 잘 나오면 나중에 하고 뭐 좀 안 좋게 나오면 김건희 재표결해도 좋고, 그래서 왜 자꾸 이거를 얼마든지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언제든지 국힘당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때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일단은 28일 날 그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다 민주당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수순은 그렇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15일 안에 회부를 하면 28일 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는 지금 그 방송입니다. 봉지욱 이명수 기자 건희 크리스마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통과했는데 저는 사실 요것도 좀 반대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여태까지만 13개인가 있었죠. 1차, 2차 김건희 특검법은. 근데 2차 요번에 통과된, 오늘 통과된 김건희 3차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이고, 진짜 저는 이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줬어요. 이거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조이대 아니야? 얘를 뭘로 믿고, 난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조이대인가? 걔 맞죠? 제가 특검 대법원장이 누구야, 이름이? 맞나요? 나는 이거를,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도 이 특검은 반대예요. 자꾸 이거, 우리가 만약에 별로 색깔은 없는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완전 윤석열 그런 숨어있는 검사를 어디서 하나 데리고 와갖고 추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그 중에 2명 중에 그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건데, 처음부터 4명 완전 쓰레기들 4명 해놓으면 민주당이 거부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애들만 추천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거 지금 수정한다 그래갖고 국힘당이 8명이 반란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상한 애 특검했다가 오히려 역풍 맞아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좀 이거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지금 시국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검찰은 이재명 안 잡으면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지금 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유죄 나오는 거 보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미안하다, 응? 혜경아 사랑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아마 아무리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결국은 죽이려고 김혜경 여사까지 유죄를 했는데 이거는 김건희를 해결하지 않는 한 김건희 300만원 명품백이나 500만원 돈봉투 사건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큰 타격을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유 진짜 인간같이. 왜냐면 검찰이 알거든요. 이번에 밀리면 죽고 검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세계 경제 주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처음에 유럽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까지 지금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트럼프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4만 전자가 됐죠.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환위기, 그러니까 1998년 IMF 이후에 PBR이라고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이 그 자기의 자산과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이면 그게 PBR인데 이게 1이면 주가와 자산이 똑같은 거고 대부분 우량주들은 2, 3 정도 돼요. 그 자산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현상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4만 원을 찍으면서 1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IMF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냐면요. 딴 거 없습니다. 그 주식은요.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서 해요. 그렇죠? 성장성과 수익성, 즉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만 내가 보니까 7,300억인가를 팔고 나갔더라고요. 왜 11일째 외국인들이 팔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그 주식이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나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빠지냐면요.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 트럼프 리스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죠. 무조건 미국이 우선주의다. 그렇게 하면서 우방국들에게 관세를 매기겠다.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왜 직접적으로 제일 타격을 크게 받았냐면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2001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 뭐죠? 중국이 거기에 가입한 뭐냐 그 WTO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니 중국이 이제 2001년도 그게 뭐니 세계 무역기구 WHO WTO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2001년도에 가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제 세계 무역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이 무역의 1위
총생산 국가가 될 때 우리나라가 대중국 그 흑자를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흑자를 보는 나라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그 흑자 규모에서. 왜 그랬냐면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 갖고 수출할 때 그 필요한 중간재 제품들이 대부분 우리 거를 중국이 수입에다가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 어떤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덩달아서 중국에게 엄청난 이득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흑자를 봤었는데 언제 이게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외환 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특히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강한 봉쇄 정책을 써요. 봉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무역이 굉장히 이제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 시장에 걸리면서 중국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전같이 중국에게 이익을 보지 못해 갖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어떻게 이제 수출의 판로를 뚫었냐면 미국에게 수출의 의존도를 더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흑자를 봤었는데 요즘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국에게 수출했던 양보다 이제 미국에게 나가는 수출량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침체이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소비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침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나 삼성의 주력 사업이나 같이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미래 성장의 어떤 그 밑그림이 어두워져서 삼성이 굉장히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졌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딱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잖아요. 근데 미국이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여러분들 가장 안전자산이 뭐예요? 경제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이 뭐죠? 기축통화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왜 치솟냐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율이 왜 치솟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9월 달에 미국이 빅컷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0.5나 낮췄어요. 그때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갔었어요. 9월 달까지. 그렇죠? 9월 달에는 미국이 빅컷이라고 하면서 미 연준에서 금리를 0.5% 인하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돈을 푼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1,300원 초반까지 갔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왜 미국의 금리가 0.25 추가 하락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오르냐면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그걸 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성장이 더 세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미국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가 오히려 금리는 낮췄는데 오히려 미국 달러가 더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사업가 이미지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서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에게 기대감이 있어 갖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달러의 수요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는 안 좋은데 미국 경제만 좋다 보니까 달러가 세지고 그다음에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안전자산에는 금, 달러, 그다음에 미국 국채. 그렇죠? 미국 국채 가격도 올라가요. 왜? 미국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탄탄하게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을 했고 미국이 가장 여러분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뭐냐면 풍부한 생산력이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전부 미국에 모이고 미국이 뭐 무역 적자는 많이 보고 있지만 엄청난 생산량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관세, 여태까지는 미국이 손해보면서 싼 관세로 막 해외에서 수출하게끔 해줬는데 이제는 높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에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치명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더 기대감이 높은, 미국 경제의 기대감이 많으니까 달러의 수요감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달러 환율은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해외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에게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부채 사이클에서 벗어나갔고 탄탄한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 코로나19 등의 어떤 고비는 있었지만 경기 부양책과 강한 회복력, 그리고 압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력을 바탕으로 어떤 연일 최고가 미국 증시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무역을 앞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과감한 법인세 인하, 감세, 그다음에 재정 지출.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뭐 했어요? 고금리 정책이었죠.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 정책 펼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됐고, 미국이 연준에서 기축통화가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경제 성장에 둔화가 됐었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사실상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람프가 결국 이제 딴 거 없어요. 도람프는 무조건 사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랑 무역해갖고 가장 흑자 많이 내는 놈들, 니들 무조건 관세, 대규모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하니까 가장 치명타를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었다가 미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경기는 이렇게 안 좋냐? 윤석열이라는 좀 멍청한 놈이 내수가 침체가 돼 있는데 고간의 어떤 긴축 재정을 쓴다 그러고 하면서 절대 나라가 돈으로 풀지 않아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데 국가도 돈을 안 풀고 지네 어디 여행 경비만 연락에 예산을 책정하니까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시장이 죽고 가게가 죽고 빚에 허들기고 금리가 올라가고 가계 부채는 폭발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력은 떨어지고, 소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좀 있으면 은행별로 리스크들이 발생하잖아요.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그럼 은행들이 그거를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되려 그러면 돈으로 메꿔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점점 부실화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 은행 위험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은행은 진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부랴부랴 어떻게 했냐면 예금자 보호법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이에요. 그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를 해주는 걸 1억으로 지금 상향을 했어요. 1억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실이 위험이 세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뱅크런을 할까봐 어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오늘 법안 처리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트럼프가 된 다음에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트럼프는 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랑 무역해갖고 돈 제일 많이 버는 새끼들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대규모 한마디로 관세, 우리나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은 엄청난 세금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특혜를 줄 수 있게끔 달콤한 것을 주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의 외교는 뭐죠?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 우리는 절대 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에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외교는 자유주의냐 공산 전체주의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물밑에서는 회담을 하는 것이고, 전쟁 중에도 손을 잡고 양해각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윤석열 자 아바이 동지만 혼자 정신 나가갖고 지금 혼자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지금 혼자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아무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 그래도 물밑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분들 협상하고 회담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혼자 나홀로 냉전 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니까 윤석열이가 당황해갖고 말도 안 되는 골프채 들고 연습하러 간다고 그런 개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여러분들 유럽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었고, 유럽도 이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지금 번졌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좀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윤석열의 어떤 경제 정책이 사실상 고립 정책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사실 무역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에게 의존을 하고, 그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나 됐지, 트럼프가 나오는 순간 이제는 높은 관세와 여러 가지의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나 자동차가 어둡기 때문에 현재 주가 시장은 많이 침체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제 문제.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는 알겠죠? 그만큼 미국이 기대치가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가 좋고,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으로 미국이 지금 금리는 내리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미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환호를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야호라고 외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이 깜깜해진 사람들은 이란일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처음에 4년간 집권을 할 때 그때 이란 핵 협상을 탈퇴를 하고 나왔던 게 바로 트럼프고, 대이란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중동의 맹수인 어떤 친미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는 강한 연대를 했고, 반미 성향의 이란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을 해줬고요,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이란까지 참전을 해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에 이제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이란은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과 다시 대착점에서 이 일을 풀어 나가야 되나, 이제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오히려 러시아가 웃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방침이 선거 기간 내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건 걱정돼요. 트럼프가 러시아 먼저 얘기하고 중동으로 넘어갈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조기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유럽이나 이쪽에 반발이 있어서 트럼프가 조기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트럼프 성격상
그러면 니네가 돈 내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윤석열이가 괜히 어설프게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대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럽이랑 한국이랑 니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대주고 무기 대줘요. 우리는 안 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 그래서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게 좀 걱정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저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많은 계산서를 내밀 것이다.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위비도 10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전쟁보단 낫습니다. 그쵸? 전쟁보단 나아요. 바이든이나 윤석열이가 손잡고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차라리 방위비 더 내고 트럼프가 직접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현재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갔지? 현재 돌아가는 거는 그런 일단은 저는 차라리 방위비를 내자는 측이고 이제 중동 얘기를 좀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이제 이란이 고립될 것이고 예전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할 때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중지하는 등 친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펼쳤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태인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찍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이든이 이스라엘 전쟁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시켰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가 얼마나 이란과 앙숙 관계였냐면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가셈 솔라이니 사령관을 사실상 암살까지 했고 이처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는 동안 이란은 아마 고립될 것이고 앞으로 중동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았었잖아. 기억나세요?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가 여태까지 친미 성향의 사우디 빈살만이었잖아. 그쵸?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됨으로써 다시 사우디가 미국과 굉장히 밀착을 해갖고 사실상 나토 수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중동에 있어서는 아마 누구죠? 이란이 아마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걸프 지역 국가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거 좀 어디 갔니? 내가 이거 자료 오늘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니? 이거 어디 갔지? 떨어졌나 절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거 할게.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제만 좀 살피고 갈게요. 북한이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30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지 거의 벌써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30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 온 것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통해서 체제 유지를 보장받고 북미 수교를 통해서 정상적인 나라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벌써 30년인데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해갖고 여태까지 미국만을 바라보면서 날 좀 바라봐 하면서 핵실험을 했고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게 북한의 사실상 여태까지 30년 동안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이 이걸 완전 바꾸죠. 2022년도에 북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비핵화 협상을 했었잖아요. 맨날 6자회담, 3자회담, 뭐 4자회담 그러면서 북한은 어떤 그 비핵화에 자기네도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우리는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겠다. 핵무장 국가를 천명을 합니다. 핵을 놓고 더 이상 흥정하는 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2022년 9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과 북한이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핵 무력 정책에는 법제화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이 태도를 바꿨죠. 그건 뭐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30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왔던 핵 개발 그리고 미국에게 체제 인정, 북미 수교,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자기네들은 점차적인 핵을 없애는 그런 북한의 나름 플랜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핵을 없애는 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만 바라보던 30년간의 정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2022년 여태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미국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고립됐고 결국은 30년 동안 북한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핵포기나 하지 않는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를 천명을 하면서 이제 팔로를 모색한 게 바로 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해줘갖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을 보면서 정상적인 체제 유지에 안정을 취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30년 동안 북한과 대화나 그런 것들이 진척이 없으니까 북한이 선택지가 결국은 어디로 갔냐?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파견을 하고 북러 군사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30년 동안은 미국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비핵화를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변 핵시설 뭐 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해주고 하다가 또 매번 결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겠다. 핵을 놓고는 더 이상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미국 대신 안정장치를 바로 러시아를 찾았는데 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지원을 받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딸리니까 북한이 쌓아놨던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주면서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북러 군사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북러 군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의 안정이 아니라 자동으로 북한이 침공을 받거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 러시아가 자동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 북한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워싱턴만 바라보던 북한의 핵정책이 이제는 미국과의 단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푸틴을 바라보면서 러시아와 북러 군사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서 안전장치를 러시아를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특히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죠. 첫째, 사실상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탈북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이 날라오면서 남북이 굉장히 이제 격화되면서 휴전선에서 서로 비무장지대가 없어지고 다시 방사포가 등장하고 지금 위기를 자초했죠. 사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5살짜리 꼬마애한테 총을 지금 손에다가 총을 쥐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5살짜리 꼬마애한테 총 한 자리를 줘놓고 총 들고 어디를 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남북한이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기라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과연 제가 보면 트럼프는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밀지만 당연히 한반도의 이 전쟁 위기를 안정시키고 김정은과 대화를 공언했기 때문에 물론 1차 때 트럼프 정부 같이 지금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친하고 막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어요. 뭐냐면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문재인 정부 때 3자회담을 하고 둘이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만날 때는요. 전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비핵화였죠. 그때는 비핵화 협상을 벌였을 때고 지금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철회했어요. 그때는 비핵화에 협상을 하느라고 트럼프와 만나면서 많은 어떤 대화랑 향후 그 평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는 북한은 9월 이후에는 이제는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김정은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은 우리도 핵 많아요. 너네도 핵 있는 거 인정해줄게. 까불지만 말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 전쟁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해서 군사까지 파병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의 프레지던트 미스터 유는 아직도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심하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내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 하나 드릴까요? 내일 이재명 당대표님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누의 다리 알아요? 누의 다리? 법원이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6타선 있잖아요. 그쪽에서예요. 그쪽에서 내일 집회하고 이재명 당대표님도 골로 들어가실 거예요. 서초동 서초경찰서 건너편. 그거 지도 어딨냐 내가 좀 알려줄게. 우리 집회하는 데 있잖아. 우리 맨날 여기 그 문 옆에다가 집회하고 저기 무슨 곱창집 있고 거기야 거기. 어딘지 알아요? 잠깐 이걸로 보여줄게.
오발탄 곱씹 고라인. 오발탄. 우리가 서초 집회 때 저기서 저 위에서 있잖아. 근데 요 밑에 내려오면 거기서 한다고. 여러분들 선고가 1시인가요? 선고가 1시예요? 선고가 1시인가? 11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 우리 그 좁은 골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고가 2시예요? 좁은 골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넓은 그쪽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지도가 없냐, 씨. 로렌 거기 서초동 거기 지도 이렇게 나온 거 없어?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어디 여기 아시죠? 여기.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여기가 서초경찰서 여기 뒷문 아니에요? 여기가 누에다리. 잠깐 어디냐 여기가? 서초경찰서 어딨어? 여기를 서문이라고 하나? 큰 데서 한대. 큰 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하여튼 그렇게 아세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몇 시까지 가기로 했어 내일? 이게 아마 서초역 7번 출구인가? 서초역 7번 출구인가 그렇죠? 큰 대로변에서 하는 거야 내일.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각자 가시면 될 것 같고.